안녕하세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컨텐츠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정입니다. 네, KBS 정현우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정현우입니다. 네, 그리고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우리 언론을 향한 따끔한 일침 또 교수님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K,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이 전화로 휴가 연장을 요청했고 여기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전화한 것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압력을 넣은 건 아니고 병가를 내주는 과정에 군 규정을 위반하고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이 추 장관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 8월 말부터 이슈의 블랙홀이라고 할 만큼 모든 언론의 눈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 명에게로 향했습니다. 3년 전 카투사 아들의 휴가 미복귀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연일 신문 일면을 장식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죠. 탈영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고요. 황제 군복무, 근무지 청탁 전화, 던지고 보자라는 언론 어떤 일면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이 뭐가 문제지? 정확하게 뭐가 문제라는 거에 서로 질문들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주 안개 속 전국을 만들어 놓은 게 저는 언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이제 사건이 터지면 저는 이제 워낙에 단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 저는 이걸 빨리 판단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워낙 양이 많으니까 그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딱 기사 하나만 보고 딱 떠먹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참 많이 힘듭니다. 구독자로서, 독자로서. 자, 매일같이 새로운 의혹이 터져나오다 보니까 뉴스를 따라잡기도 지친다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오늘 제이는 시계를 돌려서 좀 긴 호흡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드님은 2017년도에 근무할 당시에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적 있죠? 없습니다. 없어요? 문제가 생긴 적이 없습니다. 자, PPT 한번 띄워보세요. 자, 보세요. 당시 같이 근무했던 군인이 저희한테 제보한 내용입니다. 일병 맞나? 어디냐? 집이라고 하길래 집 어딘데? 서울입니다. 빨리 복귀하라. 자, 후보자님, 전혀 외압을 행사한 적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SNS상 근거 없는 것이 떠돌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동의를 안 한 것입니다. 아니, SNS에 떠도는 거하고 이거하고 뭔 관계가 있죠? 이분들은 실명까지 저희들한테 확인을 했고요. 무려 이제 9개월 전 영상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이 있었는데 내용은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르지 않죠. 예. 네. 지금 이제 온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과연 그때 언론은 이걸 어떻게 다뤘는지 언론인 정연우 기자한테 묻지 않을 수 없네요. 이 청문회 이후에 크게 지금처럼 논란이 퍼지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들이 많았던 건 아니고요. 이후에도 대부분 언론은 잠잠했는데 저희가 쭉 더 찾아보니까 7월 9일자 조선일보에 이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문제가 언급이 됩니다. 고발장 접수 2달이 지나도록 윤미향 소환 일정도 안 잡는 검찰 이 기사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런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살펴보면 고발장 접수가 반년이 지난 추미애 장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고발장 접수 2달이 지난 윤미향 의원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는 걸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도 언론이 관심을 가졌던 건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이 아니다. 그러면 이 사안이 터진 이후에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언론이 이 문제를 크게 주목하지는 않았었다. 이런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후나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됐을 때, 또 검찰이 수사 착수했을 때, 검찰 수사를 독촉했을 때도 그렇고 취재를 하려고 들면은 꽤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 이슈가 9개월 만에 다시 점화됐을까요, 정현우 기자? 언론에서 이 문제를 많이 다루기 시작한 게 9월 1일 이후인데 9월 1일 때 이전에 휴가 문제와 관련해서 연락한 적이 없다. 또 보좌관에게 그런 연락을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추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이 바로 다음 날 이 국민의힘 의원 측에서 보좌관을 통해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라는 대위의 녹취록을 공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굉장히 붙어 있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해온 것들이 과연 믿을 만한 문제인가? 이걸 확실히 더 알아봐야 되는 문제는 아닌가라는 의문을 드는 기자들이 저는 많이 생기기 시작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당 당대표 시절 일이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충분히 자격 시비가 붙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불법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 사안은 규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기사 수를 일단 비교를 해보면 9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9개 중앙일간지 지면에서 한 500여 개 기사가 나와요.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드는 거고 또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들이 정말 진상규명을 원하는 여론을 모으고자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정제되게 차분하게 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분명히 규명해야 되라는 여론이 조금 더 단단하고 정제된 상태로 모아질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들도 그런 식의 분위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의혹 확산인 거예요. 청탁이란 용어를 썼어요. 청탁인지 아닌지를 진상규명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미 많은 언론에서 전화를 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과 함께 그건 청탁이다라고 바로 도약적인 진실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청탁인지 아닌지가 전혀 파악할 생각도 없고 그 진상규명할 생각이 없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분명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출발해서 이미 마치 기소를 결정한 다음에 수사를 들어가는 검찰과 다를 바 없이 그러니까 유죄 확정을 한 상태로 들어가다 보니 반대 의견이 제대로 실리지 않는 거죠. 비슷하지만 좀 추가하고 싶은 거는요. 언론이 제기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이슈다라는 생각에 동의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 문제는 예단하고 프레이밍해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언론에서 그걸 바로 한 게 자기들이 심층 취재를 통해서 뭘 발견해냈습니까? 근데 검증 얼마나 했느냐 이거예요. 그냥 스피커 역할을 했잖아요.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조금 두 분 얘기해 주신 건 좀 다른 의견을 또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이 휴가나 이런 거 관련해서 병과 관련해서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분도 마찬가지로 보장한 부분이 저는 연결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 이 사람의 보좌관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그렇게 작은 권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추미애 장관 당시 여당 대표의 보좌관에 전화했는데 이 사람이 아들과 친한 형이니까 전화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가 이렇게까지 많은 기사가 쏟아질 일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안 자체를 가벼이 볼 사안이라고 보기는 또 역시 어렵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번 사안에 대해서 모든 언론들이 뛰어들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또 단독을 단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당직사병 현모 씨 인터뷰 영상이 공개된 8월 25일부터 3주간 무려 133건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단독이 엄청 많았고 단독을 단 기사를 살펴봤더니 내용은 단독이 아니에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이건 단톡방에서 서로 의견을 나눈 건 아닌가 할 정도로 단독보다는 단독을 달아야 된다. 그런 아이디어 한번 제공해 봅니다. 단독. 제목은 좀 다른 거는 단독 아니겠습니까? 제목을 좀 다르게 뽑는 거? 그건 장문이지요. 9월 10일이 추 장관 관련 단독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단독의 날. 이날 그 단독 달린 기사가 19개가 쏟아집니다. 제일 인상적이었던 단독이 동아일보였어요. 검 조사 전 과정 이례적 영상 녹화. 검사는 피의자나 참고인 불러서 조사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영상 녹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했다라는 것 자체가 단독이냐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 거고. 일종의 눈길 끌기 위한 뉴스 어뷰징에 가까운 이걸 단독이라고 다 붙이고 있는 거라서 어떤 언론사는 단독 안 붙이겠다고 하기도 하잖아요. 하도 남용되니까.
이게 참 어이없는 경쟁의 풍경이죠. 네. 근데 뭐 지금까지는 단독 같지 않은 단독에 대한 비판을 하셨는데 예. 제가 확실한 단독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번 거는 확실해요. 이거 확실한 단독이. 단독이에요. 예. 완전 단독이에요. 조선일보 9일자 단독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추 자서전 고슴도치 사랑. 이게 뭐냐면 추미애 장관이 2013년에 출간한 자서전서 글귀를 뽑아서 단독을 붙인 거예요. 이런 식의 단독이면 저는 하루에 650개 기사 만들어냅니다. 이게 조국 전 장관 때는 좀 재미를 봤습니다. 조적조란 말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조국 장관이 썼던 트위터라던가 책에서의 내용을 뒤졌을 때 현재의 어떤 공정성과 맞물릴 수 있는, 맞대결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뒤졌는데 까미 안 된다 싶으면 버렸어야죠. 책 한 권 달궈서 아까워서 단독이 아닐까, 좀 쓸데없는 기사를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데스크 기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요. 기사가 가치가 없는 거면은 이 기사가 추구되는 거를 막아줬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요즘에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단독이 아니고 단톡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기자들은 보통 이런 거를 이렇게 단독 걸려 있으면 독단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본인만 쓰는 독단. 내 작품에 자꾸 손대시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이 결국 추 장관 아들이 병가 2번에 연가 1번을 붙여서 썼는데 이 휴가가 다 정당했냐는 것, 또 미복귀 상태에서 외압이나 어떤 청탁이 있어서 나중에 무마해 준 거 아니냐는 것이죠. 여기서 진짜 단독 보도를 하려면 핵심 관계자들이나 주변 인물들을 좀 크로스 체크하고 검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당직 사병 주장을 두고 최초에 기사가 많이 쏟아졌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당직 사병의 말이 맞느냐 아니냐 이 부분도 또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이 카투사 복무한 적이 있는 사람들 통해서 당시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 병사가 이제 일하는 그 정확한 장소가 어딘가? 네. 네, 이런 거랑 가장 일단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군대에서 보면은 이제 뭐 장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분이다. 야, 너 포상 휴가 뭐다. 1일 더 붙여줄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이제 그러니까 이루어지잖아요. 사실 뭔가 그냥 장교가 휴가 연장을 해줬다. 이러면은 딱히 문제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도 좀 뭔가 일혈적인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군대라는 어떤 집단의 특성상 이제 전부 누리는 그런 마인드로 이제 군 생활을 하는 사람은 뭐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또 불법 아니라고 나와 있는데 나 이렇게 할 거야. 당연히 공적인 증이고 권리지만 이제 그걸 니 말고 누가 알고 있었겠냐, 뭐 이제 뭐 이런 느낌인 거지. 휴가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우리 카투사는 그래서 모든 휴가나 외출 외박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한국군 규정을 따라요. 무슨 사정이 따로 생기더라도 뭐 병가여도 지원 반장님 얼굴을 뵙고 다시 휴가를 연장하는 게 맞아요. 그럼 일단 복귀를 해서 진단서 같은 걸 가져와서 승인이 나면 그때 이제 다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어디 아프니 뭐 이따가 복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학원도 아니고, 저 주변에도 그런 사병은 없었고요. 예를 들어서 늦게 복귀했는데 징계를 먹이기도 하거든요. 뭐 영상 간 친구들도 꽤 있었고 페널티를 받아요. 뭐 요약을 하면 일단 뭐 각 개별 부대의 특성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 사안 자체가 이 카투사 한두 명 복무한 사람 얘기를 들어서 이 진위가 뭐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 보도를 하려면 반드시 반대쪽 반론이나 그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반론이 좀 더 보장이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특히 자대 배치와 관련해서는 당시 부대 총책임자였던 예비역 대령이 직접 추 장관 남편과 시어머니를 앉혀놓고 청탁 말라 40분 교육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관련 보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실과는 아주 상당한 차이가 있었죠. 이 해당 녹취에 등장하는 이 예비역 대령이 스스로 입장문을 실명을 공개를 하면서 냈는데요.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것처럼 이 서군 가족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었다. 서군의 가족분들을 별도로 접촉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400여 명 가족 중에 서군 가족도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청탁 관련이 있었다라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의식을 해서 청탁하면 안 된다라는 교육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이 사람의 이 녹취록이 공개될 때 사실 이 녹취록이 굉장히 짧게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짧게 공개됐을까라는 의구심이 사실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통화한 앞뒤 맥락이 충분히 거세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한데 당시에 그런 거 없이 이 짧은 녹취, 이 몇 문장만 가지고 정말 많은 보도가 쏟아졌다는 점에서는 이 기자들이 또 언론이 이 폭로성 보도를 다룬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놓친 것들이 있지 않나. 기사는 많이 나왔는데 또 혼란스러워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추미애 장관 측에서 보도와 관련해서 이제 고발을 했고 그 고발을 두고 한국기자협회 등에서 언론 길들이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KBS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나경원 자녀 의혹에 대해서 보도를 했을 때 똑같이 고발이 들어와서 다른 언론들이 그때는 또 다 잠잠했습니다. 왜 그때는 선택적으로 그때는 잠잠해야 될 문제고 지금은 다른 언론들이 함께 나서서 이렇게 언론을 탄압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것 자체가 이중잣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언론에서도 똑같은 보도를 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라는 식의 태도는 되게 좀 없어 보인다는 게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철원 이 전 대령 입장문과 관련해서는 이 원문을 보면 모처에서 용산 배치 여부를 물었는데 안 된다고 설명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다음에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오고 또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장문이라면 기자들은 청탁한 사람 누구냐, 들은 사람 누구냐, 보고한 사람 누구냐, 그 시점이 어디냐라는 게 취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실은 그 원소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가치 있는 기사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기사 없이 그냥 이 입장문의 내용이 그대로 전파만 되고 있다. 한 차례 정도 인용 보도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이상의 소스가 나오지 않으면 이 정도의 기사를 내는 것은 좀 비정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도가 그렇게 남발되고 막 폭발적으로 나온 거에 사실의 축은 딱 두 가지였던 거잖아요. A사병. A사병이 무너지면 모든 보도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대령. 결과적으로 따지면 취재원을 하나에 의존했고 검증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너지면 어떡할 거죠? 대책이 있나요? 함께 갈 때만 따라서 움직이고 개별적으로는 검증하지 않고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전락해 있는 것이냐. 이런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슈가 정말로 폭발력을 가지게 된 데는 공정이라는 이 키워드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언론이 황제 휴가와 금수저 병역 관리, 내 아들은 철심받고 군 복무 중인데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서 미안해. 같이 이 이슈의 불공정성에 또 주목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철없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애들 싸움 많이 붙였거든요. 야, 제가 너 이긴데 이간질하고 갈등 부추기고 그거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언론에서는 그걸 보고 있어요. 이거 계속 분노를 계속 부추깁니다. 혹시나 분노가 사그라질까 봐.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서 미안해라는 티셔츠 사진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분노 빨리 더 하라는 거거든요.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불공정을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높은 화력을 가졌다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자면 부모로 인한 불공정을 굉장히 공정한 척 사용하고 있는 건 언론입니다. 시장까지 찾아가서 계속해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그 사람의 생활 공간까지 침투하고 침범하는 거는 거꾸로 엄마가 추미애라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언론 역시도 이 문제에 있어서 자신은 공정한가를 먼저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보도들을 보면 사실 진짜 말 그대로 싸움 붙이다라는 거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서 미안해 이런 보도도 있고 마찬가지로 또 9월 11일에 중앙일보 보도 보면 니네 자식도 까봐라 여권 지지층 조국 때처럼 우리가 추미애다. 반대편에 주장하는 분들의 얘기를 또 그대로 기사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을 가르고 있는 거고 또 9월 13일에 동아일보에서는 내가 당직 사병이다 이런 또 말했다는 기사를 보내요. 각각의 곳곳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얘기만 따와서 기사화를 함으로써 어떤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사람들, 우리 편과 저 편 이런 거를 가르는 기사들을 언론에서 계속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고 가장 큰 문제가 9월 10일에 나온 이런 칼럼이라고 봐요. 우리가 분노 안 하면 그들이 우리를 개돼지로 보는 것, 편을 가르고 특정을 향해서 이 화를 내라, 분노해라 이렇게 선동하는 거거든요. 이런 칼럼이 이런 의견 제시가 과연 이 의혹이 관련해서 정확히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의도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중앙일보의 기사 있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 조국 대 판박이 이항남이 돌아섰다. 해서 추미애 엄마 찬스의 45.7%로 하락, 20대 33.3% 인국공 때보다 낮아라고 짚으면서 얼마 전 논란이 됐던 인천국제공항의 취업준비생에게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보도는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선동하잖아요. 이 분노하라고. 이거는 언론 영역을 넘어서 사실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감시자나 비판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선수예요. 선수로 뛰는 거죠. 만약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쓰고 비판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중앙일보라는 어떤 메이저 신문사면 세련되기라도 해달라. 이 공정 문제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에 인국공을 굳이 갖다 붙일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갖다 붙이더라도 이항남이라는 사람들을 가져오고 싶으면 적어도 일반인 이항남에게 물어봐 달라. 저희가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0대 청년들. 이 사람들 사례라도 수집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 다 두고 굳이 콕 집어서 인천국제공항 취업 준비생에게 이 사안을 묻는 건 너무 노골적이다. 이런 것들은 좀 제발 좀 자제해달라. 그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공정성 논란에서 언론이 대표적인 피해자층으로 이렇게 타겟팅하는 데가 그 흑수저 청년들이죠. 그러니까 2030인데 그들의 입장에서 지금의 논란이 어떻게 느껴질까, 정말 위로를 받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전혀 그렇진 않거든요. 언론이 공정성이란 가치를 다루는 방식은 일관되게 희화화죠. 비아냥이에요. 공정성을 내걸었던 저들이 위선을 봐라.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 자체로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항상 거기서 그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바랬던 공정성이란 가치조차 정파적으로 오염되고 있다라는 생각에 더 박탈감을 느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렇다면 공정성을 외쳐오는 언론이 과연 얼마나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는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10일자 조선일보 역시 단독 보도입니다. 예, 최욱 씨가 좋아하는. 자, 무릎 아프다던 추미애 아들 나랏돈 받으며 프로축구단 인턴 중. 예,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게 최악의 기사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슨 프로축구단에 축구 선수로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을 주기가 상당히 좋게 돼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심지어 나랏돈, 그러니까 뭔가 혈세를 내가 낸 소중한 혈세를 어떻게든 이렇게 좀 뭔가 유용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주고 있는데 이 연결 자체를 통해서 결국은 아주 이 뉘앙스가 나쁘고 부정적인 그런 M1 추측을 하기 좋은 요소들을 뿌려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저 나빠서 제가 최악의 보도라고 한 건데요. 사무직이었고 무릎이 아파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에서 수정을 하는데 정정 보도가 아니라 단독이랑 이름 고스란히 달고 6시간 뒤에 제목만 바꿉니다. 60대 일 뚫고 추미애 아들 나랏돈 받으며 프로축구단 인턴 중. 사실 뭐가 다릅니까? 부정적인 뉘앙스를 전달하는 건 똑같고 다만 그 부분에서 60대 일은 뚫고 들어갔더라고 좀 비아냥거리고 있을 뿐인데 이건 우리가 의혹 제기니까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아라는 식의 면죄부를 가지고 어디까지 이렇게 의혹이나 어떤 폭로를 함부로 할 수 있는지 그 한계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기사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추 장관의 아들이 백수였다면 외국 유학까지 갔다 와서 놀고 있냐라고 비판했을 것이고 대기업에 입사했다면 역시 그 경위를 의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찾아봤더니 축구단 인턴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시비 걸 게 없을까 찾아봤는데 정부 지원을 받은 게 있네. 그다음에 무릎 아픈데 축구단? 이런 식으로 엮었다라는 생각밖에 사실 안 들거든요. 가설을 가질 수는 있죠. 의심은 할 수는 있어요. 들어갔는데 별게 없으면 사실 포기할 줄도 알아야 언론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목은 진짜 봐도 웃기긴 웃기네요. 네. 근데 이 기사는 날지 못한다더니 항공사 입사. 이거 웃긴데 볼수록. 이 조선일보가 얼마나 갈팡질팡하냐면 불과 이틀 전에는 또 이런 기사를 냈어요. 이 서군이 받은 수술과 관련해서 의사들 입장을 이제 기사화를 한 건데 추미애 장관 아들이 군생활 당시에 받았던 수술이 아주 경미한 수술이고 심지어 3일에서 5일 정도만 지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이런 기사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게 이 친구의 무릎이 안 좋은 게 별 문제가 아니다라는 기사를 내놓고 그래서 휴가 가는 게 문제라고 해놓고 또 며칠 지나서는 근데 무릎 안 좋다는 사람이 어떻게 프로축구단 인턴을 하냐 이런 기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안에서도 전혀 앞뒤가 다른 기사를 가지고 오로지 비판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 전에 이 기사도 기억하지 못하는 기사들을 생산해내고 있다. 옛날에 닭공 축구라고 있었잖아요. 닥치고 공격하는 전북 현대의 축구를 닭공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대상이 정해지면 일단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기사를 양산을 해서.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잘 맞을 수도 있고 나머지는 헛발질일 수 있는데 헛발질
신경 안 쓰고 모두 무조건 취재해서 올려라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마침 그 인턴도 전북 현대에서 했어요. 그랬어요? 네. 8일자 조선일보는 단독 흑수저 일병은 복귀 17분 늦었다고 감옥 갔다. 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제목은 그러한데 내용을 보면 이 일병의 사례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 사례와는 좀 차이가 많이 있다. 이 일병은 군무이탈 전력도 있고 또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 재범이라는 점도 있고요. 또 심지어 1심에서 징역 6개월 받았지만 2심에서는 또 무죄가 됐던 사례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데 제목을 저렇게 뽑는 건 그 기사 안에 여러분 더 분노하시라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저는 이 사파가 되게 모욕적인, 그러니까 모욕주기 사파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일단 시작한 기획인 김에 밀어붙이고 결과적으로 추미애 장관을 모욕을 주면 된다라는 식의 기사 쓰기였던 것 같아요. 9일자 서울경제가 국회의원 아들들의 병역 면제 상황을 전수조사해서 16명 중 14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국민의힘을 크게 앞지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는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가 이 고위직 자녀들의 특혜를 많이 접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사에 저는 좀 관심이 갔고 기사 그냥 쓱 훑어보다가 일반인들에 비해서 좀 많은 거 아니야? 분노도 좀 쭉 끌어올랐거든요. 근데 뭐 디테일에 뭐가 숨어 있나 본데 뭐가 있습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서울경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동일한 소스로 3개의 기사를 9월 9일, 9월 10일 생산하고 2개를 이제 단독을 다는데 9월 9일 날에는 오전에 국회 정당 기사로 의원 본인이 군대 안 갔다 온 비교를 하고요. 9월 같은 날 오후에는 통일외교 기사로 아들이 군대 안 갔다 온 비교를 또 합니다. 9월 10일 날 오전에는 사회 일반 분야 기사로 종합판이죠. 의원과 아들의 비율을 같이 보고하는 일종의 종합판 기사를 내는데 세 기사 모두 하고 싶은 말은 하나예요. 따져보니 민주당이 더 많더라.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어뷰징 기사를 쓴 거죠. 근데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중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은 의원 수가 야당의 3배에 달한다. 근데 기사에도 쓰거든요. 병역 면제 받은 민주당 의원 34명 중 24명이 군사정부의 반대에 민주화 투쟁하다 수감된 결과다. 그렇게 해서 병역 면제 받은 것을 혜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면제가 아니라 그건 징집을 안 한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는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 군대 가는 것보다 교도소 가는 게 낫다라는 인식감이 말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혜택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식이 입영 대상이면서도 병역을 면제받은 의원들이 16명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썼어요. 가야 되는데 안 갔다라는 뉘앙스잖아요. 근데 그 사유들을 보면 혈우병, 악성 종양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과연 윤리적으로 정말 타당하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근데 보면 질병명 비공개가 있거든요. 이런 거 이제 저는 좀 의심이 많기 때문에 좀 안 좋게 보거든요, 저는 또. 이 5명, 자녀 5명이 질병명을 비공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5명 정도는 얼마든지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죠. 왜 그런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한병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질병명을 비공개했지만 본인의 아들이 이 심한 자폐아이다. 현재 나이는 21살인데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저희와 통화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제 아이의 이런 병명, 이렇게 아픈 부분이 확인도 거치지 않고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을 부풀리는 어떤 재료나 소재로 활용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서울경제 반응이 뭐였는지 혹시 확인하셨어요? 기사 끝에 그 한병도 의원의 입장이 한 줄 포함된 걸로 저는 사실 그거 보고 더 좀 화가 났었는데 해당 기사 말미에 SNS 글을 붙입니다. 한편 한병도 의원은 본지 보도 이후 저희 둘째 아이는 심한 자폐아라며 기사에 거론된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고 밝혔다예요. 그러니까 왜 당사자 확인도 안 하고 기사 쓰느냐 이렇게 항의했다 이런 내용은 싹 빠져 있어요. 그리고 서울경제 기사의 문제점은 자기 자식이 군대 갈 수 있는 다른 아이들처럼 건강하지 못한 것이 평생 한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특혜, 논란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마치 반론문 게재해 주듯이 그런 거 한 줄 딱 단단 말이죠. 기사 본문의 내용 전혀 손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울경제는 자기가 왜 비판받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와중에 언론이 유독 집착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추미애 장관의 웃는 얼굴이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직격탄에 미소를 띄었다. 그리고 11일자 세계일보 같은 경우는 총리도
민망하다는데 또 활짝 웃은 추미애라는 보도에 이 심각한 얼굴에 정세균 총리 얼굴하고 활짝 웃는 추미애 장관 사진을 대비해서 또 올려놨습니다. 사실 정 총리가 민망하다고 얘기를 한 건 JTBC 뉴스룸에 출연했을 때 상황이고 지금 기사에 나온 사진들은 국무회의 주재 중인 정세균 총리의 모습 그리고 그 회의에 다른 국무위원과 대화를 나누다가 추미애 장관이 웃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장소의 사진들을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연결한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이 대정부 질문 답변 마치고 자리에 돌아와서 사탕 까서 먹는 것까지 기사화를 하는 이 웃지 못할 기사들까지 등장을 합니다. 사탕이 아니었다면서요? 자세히 보니까 카라멜인 것 같기도 하고. 대단한 단독입니다. 대단한 단독이에요. 단독 사탕 아니라 카라멜. 맞습니다. 네. 웃었다, 울었다. 이때쯤 되면은 미소도 문제지만 아마 인상을 써도 문제가 될 거예요.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규명에 대해서 일단은 관심이 떠났고 이 메신저 공격만으로도 충분히 클릭수라든가 대중의 관심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장사에 써먹었다고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매우 저급한 언론 전략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렇게 물을 먹었다면요. 속 타는 추미애라고 잡혔겠죠? 지금 연기하신 거구나. 그렇죠. 개념 없고 뻔뻔하고 이 시국에 지금 웃을 수 있는가. 근데 그 관계없는 사진이었다는 거거든요. 그 흑색 선전 효과라는 건데요. 그 사실이 아닐지라도 정치적으로 어떤 의혹 제기하고 폭로하고 막 그 공격을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진실은 아무도 모르는데 그게 누적적으로 계속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공격받은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내재화된다는 거죠. 이게 관련 없는 사진을 붙인 것이 위법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면 뉴스원과 서영교 의원 관련 민사소송 판결인데요. 당시 서 의원이 세비 전에 기부하겠다 약속한 거를 제대로 지켰는지 기사를 쓰면서 서 의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출석하는 사진을 함께 게재를 했던 거예요. 문제는 그 사진과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었고 심지어 그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는데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더니 법원이 하는 얘기가 불법 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 되려면 사실적시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보도 내용에 단정적 표현이 없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가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한다면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그 위법한 명예훼손의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배상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추미애 장관 관련 사진을 게재하는 것이 전체의 취지가 야당은 비판하고 있는데 심지어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화가 나고 있는데 추 장관은 웃고 있네라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암시하는 효과가 있다면 이 자체로 위법하다라는 판단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일부 언론이 이 사안에 대한 여야의 정치적 대립에 더 치중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희가 좀 찾아봤더니 KBS 저녁 메인 뉴스의 보도도 추 장관 측과 여당, 야당 진실 공방을 전하는데 그쳤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뭐든지 디밀려고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소극적이었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 그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간 그런 형국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KBS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패널분들 말씀 들어보면서 토론을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보도는 하고 보자라는 식인데 이건 저는 암묵적 가담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언론이라면 이 부분에 오염된 사실은 없을까를 다시 파고 들어가서 새롭게 아젠다 세팅을 하는 게 의무이지 그냥 들어가서 이거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정도로 한다는 건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고 오히려 조금의 가해 혹은 가담에 한 발을 얻는 것이다. 저는 뭐 좀 다른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게 9월 1일 정도의 시점이라면 그 이후에 보도를 했을 때 KBS 보도를 봐서 이 사안의 진실이 뭔가, 이 의혹이 뭔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어떤 관점이나 내용, 뭐 취재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열흘 동안 열흘 넘게 이어진 보도를 봤을 때 단순한 여야 공방 외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겁니다. 이 기계적 중립적인 보도를 하는 것과 더불어서 굉장히 후순위 뒷부분에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안에 대해서 면피성 이상으로는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 죄송한데 혹시 뭐 퇴사 준비하세요? 지금 준비했어요. 아주 비판이 날카롭네. 이 의제를 KBS가 주도하는 면이 있었는가예요. KBS의 의제 주도력은 뭐냐. 여기에 왜 들어갔냐는 거예요. 그럼 KBS는
그럼 일단 소스가 하나밖에 없었고 검증이 제대로 됐다라고 보기 어려웠어요, 처음부터. 그럼 그거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는가. 이거 보도 자체를 하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네. 안 하면 또 보도 안 했다고 문제가 되니까요. 그렇죠. 지금 KBS의 보도 흐름은 나온 의견을 그대로 받아쓰는 것뿐이다. 특히나 지금 우리 KBS 수뇌부는 예전에 기계적 중립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고 기계적 중립을 벗어나서 어떤 사안이 불거지면 예를 들면 최순실 국정농단 같은 사태였어요. 강하게 취재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KBS만의 의견, KBS만의 취재 결과물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지금 후배 기자들을 지휘하는 자리에 갔는데 여전히 그 결과물이 기계적 중립을 가장한 공방 보도밖에 안 된다면 그러면 KBS 보도에 무슨 발전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비판적 의견이 후배 기자로서는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언론들이 예컨대 그냥 받아쓰기를 하는데 그런 비판을 받고 있다고 칩시다. KBS는 그럼 달리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접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되고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KBS니까. 아니면 KBS가 왜 공적 매체냐라는 거에 대해서 뭘로 설명할 수 있느냐. 내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거 갖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해요. 다른 언론이 어떻게 가든 우리 길을 간다라는 게 있을 때 KBS가 되는 거 아닐까요? 공직자나 정치인의 자녀들의 윤리적인 문제 내지는 범법 문제를 어디까지 다뤄야 되는지를 저는 탐사 보도를 보고 싶어요. 이쯤 되면 어디까지 우리가 추적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엄격하게 해야 되는지를 아젠다 세팅해서 탐사 보도로 보여줬거든요. 고위공직자의 문제를 지금 추 장관 사례를 통해서 언론은 그 공정사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일조하겠다라는 신념으로 뛰어든 거라면 그 문제를 확장시켜서 제도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오히려 전혀 안 가잖아요. 계속 그것만 증폭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여러 측면에서 진실을 은폐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며 부정을 폭로한다고 주장하는 행위는 보도를 핑계로 시청자를 우롱하는 일이다.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라는 책의 한 대목입니다. 사실 확인이라는 기본에 충실한 언론다운 언론을 정말 만나고 싶은데요. 저널리즘 토크쇼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용목 교수님 그리고 정현우 기자 고맙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K,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개혁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